이번 시간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해보는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연 아나운서가 아직 대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과제를 할 때도 이 인공지능 AI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연 아나운서도 혹시 사용 중이신가요? 네, 저도 과제를 하거나 또 학교 수업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AI는 요즘 학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기본 도구와도 같은데요. 오늘의 첫 이슈 순서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대학생을 넘어서 청소년까지 숙제를 할 때나 학업을 할 때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장기에 AI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두뇌의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오늘 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연구진이 참가자들을 나눠 작문 과제를 내고 뇌파 측정을 해봤더니 두뇌만 쓴 그룹과 챗 GPT를 활용한 그룹 사이에서 뇌 활동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작문했던 문장을 다시 써보라는 과제에서도 두뇌 그룹은 90% 가까이 성공했지만 챗 GPT 활용 그룹은 거의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청소년기는 AI 과의존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 활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비교적 일찍 성장을 마치는 데 비해 비판적 사고와 판단, 계획과 통제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는 20살을 넘어서까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를 숙제를 대신해주는 정답 기계로 쓰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치열한 사고를 거쳐 직접 답을 만들어 본 뒤 AI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고 촉진 장치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인간지능의 대체품이 될 수도 그리고 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 AI, 우리 청소년들이 그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오랜 시간의 인내와 열정이 이끌어낸 소식입니다. 스페인 바르솔리나에서 반가운 진전이 전해졌습니다. 네,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으로 1세기 넘게 공사 중인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현지 시간 20일 최고 높이인 172.5m에 도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 성당의 중앙 청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 꼭대기에 십자가 상단 부분이 설치되면서 성당 최고 높이가 172.5m가 된 건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지난해 중앙탑 일부를 설치해 162.91m가 되면서 독일 울룸대 성당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가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현대 들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면서 공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성당 측은 올해 6월 가우디의 100주기를 맞아 대규모 행사를 준비 중으로 그때까지 탑을 둘러싼 비계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한 세기를 넘어서 이어진 기다림은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우디의 유산이 다시 한번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 상황, 이처럼 문화와 상징적 공간이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복귀 무대로 광화문을 선택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관심도 다시 한번 모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표 걸그룹인 블랙핑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K-팝에 대한 관심이 우리 문화유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어스름이 내려앉는 국립중앙박물관은 분홍빛 불빛이 감싸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해 블랙핑크를 상징하는 분홍빛으로 물들인 건데요. 블랙핑크 멤버들이 직접 녹음한 오디오 설명은 K-팝 팬들이 우리 유산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등 문화유산을 단순히 활용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K-팝 스타들이 한국 문화유산의 안내자로 나선 겁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의 배경이 된 낙산공원과 한옥마을은 이미 글로벌 명소로 떠올랐고 BTS 복귀 무대가 될 광화문 일대는 숙박시설 예약 건수가 5배 이상 폭증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K-팝 스타들의 무대가 곧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한편 식품 소비 트렌드에 있어서도 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설탕이 안 들어간 이른바 제로 슈가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설탕 대신에 감미료를 넣어서 단맛을 냈는데 문제는 이 감미료의 사용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과다 섭취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새 기준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계산대에 내려놓는 음료는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서 단맛을 낸 제로 슈거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제로 음료들의 뒷면을 보면 어떤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는데요. 사용량에 기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현행 감미료 사용 기준은 스테비아류와 에리스리톨 등 3종에 대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로슈거 열풍으로 감미료 사용량은 최근 4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과다 섭취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대표적인 감미료 6종의 사용 기준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준 자체가 없던 스테비올 배당체 등 3종은 허용 기준을 설정했고, 과자와 빵에 많이 쓰이는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 등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아직 우리 국민들의 일평균 감미료 섭취량은 허용량의 1에서 1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감미료 사용 기준은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제로슈거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감미료 관리 기준을 사용한 논의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제도를 마련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연 아나운서도 혹시 좋아하는 제로슈거 아이템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음료수 중에 또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데 요즘 제로 사이다, 또 제로 콜라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료들을 자주 즐겨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치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치킨에 맥주를 꼭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제로 맥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만큼 제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준의 마련도 촉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트렌드 이슈 마치겠습니다.